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낙폭과대 기술주와 금융주 같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긴축 우려가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판단 아래 경제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외환 보유액 적정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적정 외환 보유액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갈등이 번지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칫 과도한 성과급 지급으로 미래 성장 사업 투자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이달 말께 최대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하락폭이 줄어든 것에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주 깜짝 반등을 뒤로하고 오늘 기관 매도세 다시 약세로 전환한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 이슈들과 전망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죠. 네, 오늘 증시는 양시장 모두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포인트 밀려 2,740선을 기록했고 지난 금요일 가까스로 900선 재탈환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 다시 900선 아슬아슬하게 내어줬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의 매도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양시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던진 매물을 받았습니다. 예, 지난주 반등이 나오면서 아마 또 기대를 거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아쉬운 하루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더라도 업종별로 하락폭은 달랐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때문에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빨간불이 켜진 종목은 단 하나, LG에너지솔루션 뿐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8% 넘게 상승하며 54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상장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고 공모가 30만 원 기준으로는 약 82% 상승한 결과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많은 분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너무 빨리 팔았다 이렇게 좀 아쉬워하십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거래일 동안 20% 가까이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홀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관의 매집입니다. 기관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만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가운데서도 LG에너지솔루션에는 대규모로 자금을 넣었는데 이 업계에선 LG엔솔을 향한 기관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LG엔솔을 담는 이 상장 지수 펀드, ETF 등 전체 패시브 자금 규모를 약 2조 원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달 9일을 시작으로 14일 장 마감 후에는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에 또 다음 달 11일에는 코스피 200 등 국내외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지금 일정 보니까 상장 직후부터 기관이 물량을 모아간 이유가 있었다 싶긴 한데 아직까지 경계감도 짙은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가 54만 원 선인데 일부 증권사 목표가는 박 기자 이미 넘어간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전반적으로 가격이 어떻습니까? 네, 이미 넘어간 상황입니다. 현대차증권이 64만 원 제시하며 가장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 점치고 있고 예. 한국투자증권은 60만 원, 유진투자증권은 이보다 낮은 52만 원, 삼성증권은 44만 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엔솔 패시브 자금 기대 기관 매수세로 또 올라가고 있지만 증권사 각각 분석이 또 보시다시피 다른 만큼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관 매수가 대거 들어오는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기관 대규모 자금 출회가 우려되는 종목들도 지금 이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쩐의 대이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달에 보호 예수가 대규모로 풀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등이 있는데 이 보호 예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가 이제 수요 예측 과정을 거칠 때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 주식을 내가 의무적으로 보유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물량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물량이 풀릴 것을 우려해서 먼저 주식을 팔아치우는 투자자들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난 6일 카카오뱅크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서 오늘 시장에 나왔고 이달 10일 크래프톤도 물량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특히 크래프톤은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약 40%나 하락을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가 하락률 1위라는 불명예를 쓰기도 했는데 10일에는 총 발행 주식 중 한 31%에 해당하는 물량이 풀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그룹 이슈도 있었지만 상장 직후부터도 보자면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 예수 물량까지 나온다면 투자자분들 걱정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마냥 비관적일 필요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6일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오늘 시장에 이 물량이 대거 풀렸는데 보시다시피 오히려 오늘 장중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결과를 냈습니다. 장중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다가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오늘 전체 주식수의 70%에 달하는 물량이 풀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에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궁금한데 사실 좋은 얘기만 듣고 싶긴 하지만 지금 카카오뱅크 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규제도 그렇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분석 나옵니까? 사실 업계에서도 장기적으로 주가 흐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분석이 실제로도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키움증권은 정부 규제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당분간은 주가가 약세를 거듭할 수 있고 대선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허할 때 그나마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실적일 텐데 이 카뱅의 4분기 실적 전망치 또한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달 9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4대 지주를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은 역대급 실적이 예고된 상황인데 카카오뱅크의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키움증권은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을 543억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 전분기와 비교해선 4.4% 증가한 수준이지만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전망치인 613억 원보다는 밑돌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그동안 이 카뱅에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던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지난해 4분기부터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끌어올렸는데 이 대출 증가분만큼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괜찮겠지만 당초 시장 예상치나 타 금융사들과 비교해서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박 기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못지않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크래프톤입니다. 어떨까요? 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물량이 이렇게 대규모로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팔아치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실 공모가를 밑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지난 11월 공시된 3분기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 최대 주주 장병규 및 특수 관계인들은 자발적으로 6개월간 의무 보유 예탁을 추가로 이행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즉 이들은 보호 예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 보유를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매각이 가능해지는 물량은 31%에서 29%까지 낮아집니다. 여기에 자사주까지 제외를 하게 되면 NH투자증권의 약 24%의 지분이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대신증권 등은 크래프톤이 올해 2개의 신작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래프톤이 이렇게 연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해줬는데 연속해서 상승을 한 점을 좀 시기를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경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이번 신작 어떤 겁니까?
예, 지난해 인수한 언논월즈가 만든 신작과 또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가 제작한 칼리스토 프로토콜입니다. 언논월즈의 신작은 아직까지 비밀리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로벌 히트작인 서브노티카를 성공한 회사인 만큼 차기작도 성공을 거둘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밑돌 정도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건 대표작이 단 하나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었던 건데 업계에선 이 신작이 성공을 거두면 원게임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크래프톤이 신작도 그렇고 NFT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아직 손실권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와준다면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곧 발표되죠? 네, 마침 이 크래프톤의 4분기 실적 역시 이번 주 목요일인 10일에 발표가 됩니다. 증권업계에선 지난해 4분기 크래프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133% 증가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사업 전략 또한 이날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서 기대감을 현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무 부여가 해제되는 종목들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되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실적과 향후 신사업 전략까지 살펴보시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오늘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외환 보유액이 석 달째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로 달러가 귀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현 외환 보유 수준이 적정하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1,200원대 안팎을 맴돌고 있는 원달러 환율.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난 장기화에 미국 긴축 속도까지 빨라질 수 있어 달러화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도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외환 보유액에 대한 적정 규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 외환 보유액에서 2배에 달하는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금 환율이 다시 또 1,200원 정도 오르고 있는데 BIS는 한국의 적정한 외환 보유를 9천억 달러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중이 90%가 넘는 주요 아시아 국가 달리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후 현재까지 비중이 30% 이내라는 점도 우려를 더합니다. 환율 불안정세에도 3개월간 감소세가 50억 달러 내외라며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율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4천억이었는데 3천억이 됐다. 이런 건 좀 영향을 주죠. 코로나19 첫 해 외환 보유액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했을 때에도 보유액은 적정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던 한국은행. 각국 중앙은행이 주로 쓰는 IMF 기준에 부합하고 과도해지면 유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외환 위기 때와 달리 40배 이상 늘어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연이어 돈줄 제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외환 보유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국내 1위 렌터카 업체 롯데렌탈의 주가가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발행 주식의 60%가 넘는 의무 보유 물량이 풀리면서 추가 하락도 우려되는데 증권가는 오는 4월 경쟁사 소카의 기업 공개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롯데렌탈. 국내 1위 렌터카 회사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공모가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2달도 안 돼 4만 원이 무너지며 줄곧 하락세를 보였는데 공모가 5만 9천 원과 비교하면 40% 넘게 빠졌습니다.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였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증가한 729억 원을 기록했고
4분기 역시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도 주가는 요지부동입니다. 여기에 도심항공교통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의 전기차 업무 협약 소식도 내놨지만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좀처럼 투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인데 기존 주주들 사이에선 주가 관리 무능이란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선 롯데렌탈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내 1위, 글로벌 6위의 렌터카 사업자인데다 조만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가가 날 경우 대표적 수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공유 자회사인 그린카도 롯데렌탈의 미래 먹거리로 꼽힙니다. 빠르면 오늘 4월 상장을 앞둔 업계 1위 기업 소카를 통해 반사 이익도 기대됩니다. 소카가 1등이고 그린카가 2등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소카의 기업 가치가 어느 평가를 받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롯데렌탈 쪽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쿠팡 상장할 때 관련된 이커머스 업체들 밸류에이션 다 같이 올라갔던. 전문가들은 다만 오는 19일 전체 발행 주식의 60.6%에 해당하는 2,221만 주의 의무 보유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실적에 걸맞는 성과급을 지급하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 전반에서 요즘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일부 기업에서는 파업의 전운도 감돌기 시작했는데 과도한 성과급 전쟁이 자칫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인텔을 3년 만에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 역시 경쟁사인 미국 월풀 매출액을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매출액이 4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성과급도 역대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성과급이 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별경력금으로 전 직원 대상 기본급의 최대 200%를 지급한 데 더해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 한정 기본급 300% 추가 지급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0%에 해당하는 기본급 1000% 추가 지급안을 발표하자 내부 구성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주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성과급 기준이 적용되는 LG전자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도한 성과급 경쟁이 지속되면 기업의 신사업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의 급여 총액 증가율이 직원 수 증가와 비교해 12배나 높습니다. 주주 권익 침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기업은 크게 주주와 임직원, 여러 기업 협력 회사라든지 그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스테이크홀더가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 한쪽에만 이익을 과분하게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주주들에게 주주 배당이나 주주들의 권익을 위한 형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오직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인재 유출을 막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성과급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이제 대선 주자들이 약속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차기 정부에서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정부의 몫만 남았다. 재건축 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정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만큼 그 변화가 빠르게 서울시 곳곳에 적용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규제 완화를 지금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현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갖추겠다. 오세훈 시장은 전체적인 수도 서울의 미래 모습을 제시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일명 서울 플랜을 올해 상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강변 재건축 충고 제한 완화와 여의도와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조만간 성안이 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아마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용산 정비창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높이 규제, 층수 규제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한꺼번에 포함돼서 깊은 검토 중에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통합 재건축에 막혀 있었던 여의도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별 단지 중심으로 재건축 방향을 전환해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10개월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으로 사손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증시 침체가 이어지면서 연초부터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3개월과 6개월 단기 예금 상품이 인기인데 이자 혜택을 보면서도 향후 언제든 다시 투자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예상보다 빨라진 미국의 금융 긴축 속도에 연초부터 하락세를 겪은 증시와 코인 시장. 꺾인 투자 심리에 갈 곳을 못 찾은 투자 대기성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수신 잔액이 전달보다 34조 원이나 늘어난 가운데 정기 예금에만 12조 원 가까운 뭉칫돈이 들어왔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조정 기간이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원금을 지켜주는 은행에 돈을 예치해두고 투자 시점과 투자처를 관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은행 예적금 금리는 대부분 연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 낮은 수익률에 은행에 오래 돈을 묶어두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만기가 1년 이상인데다 가입 시기에 금리가 정해져 있어 금리 인상 혜택마저 적은 적금 등 적립식 예금의 잔액은 한 달 새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기예금은 대부분의 상품이 만기를 개월수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적금 같은 경우에는 상품마다 만기가 정해져 있긴 해요. 금리가 3% 돼도 매달 부어서 받는 돈이 이자 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줄고 있어요. 이 때문에 시중은행 창구와 PB센터에서는 잠시 안전하게 투자 대기 자금을 맡겨두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을 더 챙기기 위해 3개월, 6개월 등 단기 예금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대비해서 6개월하고 3개월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고객님들도 대부분 다 3개월이나 6개월짜리로 하고 계십니다. 1년짜리 잘 안 하세요. 주식시장 역시 일시적 조정을 거친 뒤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증시에서 돈을 빼 예적금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머니 무브 현상이 본격화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사전에 승인된 주소가 아니면 보낼 수 없게 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출금 방식이 논란입니다. 자금 세탁을 막겠다며 농협이 거래소들에게 이런 조건을 강제하고 있는데 해당 거래소들은 농협이 아닌 다른 은행과 계약을 맺은 거래소들로 투자자들이 옮겨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코인을 보낼 거래소를 선택한 뒤 신분증과 함께 촬영합니다. 빗썸과 코인원에서 보유한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내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빗썸과 코인원이 화이트리스트 출금 방식을 시행하며 빚어진 불편함입니다. 화이트리스트란 코인 거래소에서 사전에 등록된 주소로만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국내 4대 거래소 가운데 농협과 계약한 빗썸, 코인원만 이 같은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농협이 거래소에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농협 측은 자금 세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하지만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기준보다 높은 농협의 요구에 투자자들이 이탈할까 우려합니다. 빗썸 등과 달리 업비트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코인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조건으로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60일 이내에 외부 입출금을 막아라. 그 조항을 넣은 거죠. 당국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은행에서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거래소에서 불만을 표출하긴 어렵습니다. 실명 계좌가 없으면 우리 돈으로 코인을 사고 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 중단과 같은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업계 5위권을 유지했던 고팍스도 특근법 시행 이후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못하자 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앞서 빗썸은 대면 인증을 하면 개인 지갑으로도 코인을 전송할 수 있게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는데 농협 측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명 계좌 재계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에 손을 놓을 수 없는 거래소들의 소갈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되어 있죠? 네, 최근 S&P 500 중에서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미국 증시에서 시총 수익은 높은데 우리 서학개미 바구니에는 많이 안 담겨 있는 티커명 V,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요? 네. 비자가 시총 10위, 상위 10위 안에 드나 보죠?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에 이어서 9위에 자취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945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10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위 안에 금융주가 비자가 유일합니다. 6위에 저희가 이야기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는데 예. 사실상 투자하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한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위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비자가 38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금융주가 외면을 좀 받는 편입니다. 비자는 지난주 특히 설 연휴에 한 15% 가까운 상승세를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발표한 1분기 실적이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데요. 지난해 대비 순매출 자체가 24% 늘어난 71억 달러를 기록했고 분기 순이익도 전문가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당일에만 10%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코로나 종식과 함께 해외 여행이 좀 다시 활성화가 되면은 뭐 네. 반드시 뜰 것이다. 이 마스터카드와 함께 그런 종목으로 꼽혔는데 그간 좀 너무 안 뜨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악재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번에 오른 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정유주처럼 좀 경기 민감주가 선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정도 계속 횡보 장세를 보여왔거든요. 언제 이 비자가 과연 이 상단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눌렸던 해외여행 심리가 보복 소비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2, 3년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테마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MZ세대보다 막강한 소비력을 갖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여전히 이 신용카드, 비자에 많이 쓰는 유형을 보이고 있죠. 한국은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정점을 이미 꺾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이었던 지난달 중순 80만여 명에 비해서 20일 만에 38만 5천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또 중증화율도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앞으로 이 해외여행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제임스 포셋 애널리스트는 해외여행 관련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고 팬데믹 이전 수준의 실적 회복이 당초 한 2023년 중순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6개월 앞당긴 올 연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IB인 레이먼드 제임스의 존 데이비스 애널리스트는 비자가 비트 앤 레이즈를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뛰어넘는 게 어닝 비트이고 여기에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비트 앤 레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 거듭되는 강한 호재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투자자들도 오미크론 이후에 어떤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비자는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매출 구조가 3개로 나뉘는데요. 결제 서비스가 있고 또 데이터 프로세싱 그리고 국제 결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제 서비스는 금융기관에게 받는 수수료이고요. 데이터 프로세싱은 거래를 승인하고 또 청산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둬지는 거래 기반 수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결제는 뭐 송금이라든지 출금 또 환전 등에서 얻어지는 글로벌 거래 수익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비중을 유지해 왔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국제 거래 부분이 줄었다가 이제는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비자의 1분기 매출 성장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에서 50% 정도 많이 늘었고요. 특히 국제 결제가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은데요. 경쟁사인 마스터카드보다도 더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는 보통 이제 성장성을 볼 때는 마스터카드고 네. 수익성을 볼 때는 뭐 비자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네트워크망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시장 점유율이 그러면 동종 업계에서 얼마 정도나 차지합니까? 먼저 이제 중국의 유니온페이를 빼야 되는데요. 유니온페이를 빼면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예. 유니온페이를 넣으면 유니온페이가 한 41%, 그다음 비자가 35%에 달합니다. 예. 비자는 이제 통상 1.1%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할 때도 내고 또 환불을 할 때도 바로 받죠. 그러니까 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장 먼저 수수료를 깎는 이런 이제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비자는 고정적인 수수료를 계속 유지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비자는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핀테크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비접촉 결제 서비스인 탭투페이 그리고 카드 번호가 필요 없는 비자 토큰 그리고 페이팔과 유사한 간편 결제 서비스랑 실시간 송금까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대처하면서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비자의 최대 기대 시장인 신흥국에서 모바일페이로 빠르게 시대 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마스터보다 점유율은 높은데 주가는 오히려 낮은 편이더라고요. 비자가 한번 이제 분할을 스플릿을 했어요. 그래서 네, 낮은 2008년 상장한 뒤에 스플릿을 한 4분의 1 한번 했거든요. 그런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좀 쉬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메타가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사업 청산을 결정했는데 그 수혜자가 비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자도 가상화폐 결제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페이스북이 강력한 경쟁자였는데 미 정부가 끝내 승인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비자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는 이미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립토닷컴과 함께 이 직불, 데빗 카드를 내놓았죠. 결제 시스템을 내놓았는데요. 지갑 기능과 카드 그리고 결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비자에게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위험 요소가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사업 DM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비자도 이 프로젝트 초기에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도 하차를 했는데 메타가 새로운 결제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컸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의 반대로 사업이 엎어졌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사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비자에게는 실적만큼이나 이 뉴스가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자는 이제 가상화폐 결제뿐만 아니라 NFT를 구매하고 저장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카드로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NFT 상품도 사고 또 거래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NFT 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원숭이 이미지로 유명한 그 크립토펑크 NFT를 15만 달러 비자가 구매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비자의 최고 경영자인 알켈리 CEO는 암호화폐가 5년 뒤에 뭐 사라질지 아니면 또 주류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산업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1분기에도 가상화폐 연결 결제가 25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물론 이제 신용카드 결제와 비교하면 뭐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결제 시장에서 한 70%를 비자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이유도 있고 비자가 또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기술이라든지
어떤지 판도를 주도하겠다라는 측면이 보입니다. 저렇게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자가 이렇게 주가가 좋지 않았던 데에는 이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국 아마존과의 어떤 갈등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에 대한 결제를 아마존이 비자를 막았었죠. 예. 이게 발단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원래 EU에서는 수수료 상한이 있습니다. 0.3%였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됐죠. 이거를 바로 비자가 지난해 초에 1.5%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그러면 우리는 아마존은 이제 비자를 안 받겠다 영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사실 아마존 정도 되니까 이 대응을 나설 수 있었지. 그렇죠. 다른 유통업체들은 사실 나설 수가 수수료 인상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존은 지난 8월 어펌과 제휴해서 Buy Now Pay Later 이 후불 결제 시스템을 내놓기도 했고 올해부터는 이 페이팔 벤모 결제 시스템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Buy Now Pay Later 핀테크 기업들과 또 신용카드 전통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이 각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결정은 철회를 됐습니다. 일단 비자의 승리로 끝나는 모습이긴 한데 하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비자는 이전에도 이 대형 업체들과의 계속적인 경쟁이 이뤄왔지만 앞으로 이 Buy Now Pay Later 서비스가 가파르게 확장되고 있고 핀테크 기업이 낮은 수수료 그리고 무엇보다 좀 투명하게 공지한 시스템을 가져가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계속적으로는 비자에게 위협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가 이 아마존과 비자의 갈등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결제망에서 언제나 이제 독점적인 결제망이 유통업체보다 우위에 서왔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유통업체가 이걸 앞지를 수 있느냐의 시도였지만 여전히 결제망이 우위에 섰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비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의 총력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지나친 두려움도 경계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델타 변이가 급속히 퍼지던 지난해 7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오미크론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 역량의 우수성이 10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지나친 두려움을 경계한 겁니다.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때 1,000명을 넘나들던 위중증 환자는 200명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와 동네 병의원 참여 등을 통해 고위험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라며 일부 혼선이 지적되고 있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조속한 현장 안착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와 비교하면 최대 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 체계를 전면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T 전략으로 대표되는 우리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역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도 간소화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키트를 빠짐없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역학조사도 효율화해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합니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사흘 연속 3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재택치료자만 15만 명에 달하는 등 확산이 거세지자 고위험 중증 사망 방지에 집중하기 위해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의료 체계로 개편한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에 대해 위중증 사망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경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일반 환자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의 계획과 달리 동네 병의원의 재택치료 참여율이 더딘 것도 문제입니다. 당초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1,900여 곳이 넘은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검사 키트나 보호장구 구매, 동선 분리 등 방역당국의 지원 없이 개별 의원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이 선택과 집중의 방역체계 전환을 했지만 오미크론 정점에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의 급증이 중증 환자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쇄적 파장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뻔했던 경험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미국발 긴축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긴축보다는 경기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증시 전문가들은 강한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반도체주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긴축 우려 속에서 그간 극심한 변동을 보였던 미국 증시. 그러나 최근 들어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월 고용지표 호전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 속에서도 지난주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13% 상승했고 핀터레스트와 스냅 역시 각각 11%, 58% 상승하며 주요 기술주들이 대거 포진한 나스닥 지수 역시 1.58% 반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시 전문가들은 긴축 우려는 이미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판단 아래 향후 경제 정상화 기대로 모아지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외국인의 경우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반도체와 경기 민감주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2천억 원가량 순매수한 데 이어 금융주를 대거 사들였고 업황 개선 기대 업종과 동시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호텔신라 등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도 사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과도한데 이런 상태에서 전략은 업황이 정말로 좋거나 그러한 기업들이면 투자하기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이 하나의 투자의 축이 될 수 있고. 특히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과 맞물려 경기 민감주 가운데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중국의 올림픽 이후 대규모 부양책이 예상되는 만큼 중국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3월달 중국 첫째 주말에 양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든지 지금 최근에 워낙 지금 중국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니까 부양책 가능성도 높거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이 지금 만약에 3월달부터 정책적인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약간 주가는 약간 락바텀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이번 주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서 다시금 긴축 속도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카페24 코리아센터, 기업들의 이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이커머스 솔루션 업체들입니다. 각종 자사몰 구축이나 해외 물류 같은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곳들인데, 그런데 이들 업체들 요즘 표정이 밝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비대면 온라인 쇼핑은 역대 최대로 늘었다는데 이들 업체는 왜 부진한 건지 분석합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유 기자. 이커머스 솔루션 사업, 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니까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왜 부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9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산업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한 영향입니다. 이 반면에 이를 기반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했던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들은 성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쉽게 온라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쇼핑몰 개설과 운영을 돕는 것을 이커머스 솔루션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페24와 코리아센터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페24는 지난해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미 3분기까지의 실적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센터는 카페24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 따라 늘지가 않는 겁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이들 업체들도 이렇게 좀 장밋빛 전망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데요. 예. 이커머스 스타트업은 최근에 배송과 서비스 경쟁이 확대되면서 판매자들의 눈높이가 대폭 올라간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로켓 배송,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등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면 고객 관리, 배송, 홍보, 마케팅 같은 것들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자들은 일정 수수료만 내면 사업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 하지만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 여기에 입점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나면 자사몰을 구축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는데요. 이커머스 솔루션 업체들은 비대면 생태계가 성숙한 단계로 들어간 만큼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수요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기업들의 핵심 인재풀이 개발자로 이루어졌던 부분도 실적에 발목을 잡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IT 개발자를 영입하려는 경쟁들이 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이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이런 데들이 이제 대형 플랫폼들 이런 그렇습니다. 곳들이 그런 이커머스 솔루션 업체들이 이를테면 경쟁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수수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의존도가 이쪽으로 좀 몰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이 이커머스 솔루션 업체들이 부진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앞으로도 아무래도 이런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들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나름대로 기업들이 대안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이커머스 솔루션 업체들은 특히 해외 D2C 사업이라는 것을 현재 실적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어를 자동 번역해주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해외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상황이 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수진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인 정샘물 뷰티의 일본어 홈페이지. 이 회사는 이커머스 플랫폼인 코리아센터를 통해 일본, 중국, 미국 시장용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송 대행이라던가 마케팅 대행, CS 대행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5억 5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5%가량의 수수료를 주면 배송, 마케팅, 소비자 관리에 해외 자체 사업성 판단의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입장. 이처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이커머스 솔루션 시장의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K-팝, K-뷰티 수요 등이 맞물려 2020년부터 해외 관련 매출이 성장 추세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더
그 해외모를 구축을 하고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8개국에 저희 몰테일 센터가 있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그 해외 배송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리아 센터는 해외 솔루션 매출이 코로나 이후 매년 10%에서 20%씩 성장했다며 올해 해외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15% 성장한 400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자국, 글로벌 진출 역시 국내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 쇼핑몰이 국내 솔루션을 사용해 글로벌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카페24의 경우 일본, 미국, 인도, 동남아 등의 거점을 세워 글로벌 곳곳에서 한국의 이커머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쇼다이 마코토 카페24 재팬 대표는 지난해 카페24 일본 플랫폼에서 신규 구축된 온라인 쇼핑몰은 전년 대비 514% 늘어났고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 총액은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며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카페24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글로벌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련 솔루션 매출이 늘어난 만큼 국내 이커머스 솔루션 업체들의 해외 사업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한마디로 뭐 기술력하고 해외 사업을 통해서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전략 같은데 승산이 있는 겁니까? 예, 뭐 해외 이커머스 생태계는 아마존이라는 이 거대 공룡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 플랫폼을 벗어나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겠다는 D2C 사업 모델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D2C 시장의 매출은 지난해 1,293억 달러에서 2023년 1,749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D2C가 뭐의 약자예요? D2C는 이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의 약자인데 뭐 지금같이 이제 플랫폼을 하나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한테 연결된다. 자사몰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연결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몰 사업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D2C를 통해 기업은 이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고객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게 되다 보니 그런 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나이키를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나이키의 경우 2019년에 아마존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뒤에 D2C 채널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실적이 향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2C가 이커머스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커머스 솔루션 업체들의 실적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솔루션 1위 업체인 쇼피파이는 3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유지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국내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호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아가 중국 현지 사업체를 장쑤성 옌청시 소유 국영기업인 장쑤 위에다그룹과 양자체제 합자사로 개편합니다. 기아는 옌청시와 투자 확대 협약을 갖고 양사가 50%씩 지분을 가진 양자체제 합자법인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명은 오는 4월 베이징 모터쇼를 전후해 발표됩니다. 앞서 기아 중국 현지법인은 둥펑 자동차와 장쑤 위에다그룹이 각각 지분 25%씩을 나눠 가진 형태였지만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심해지면서 고전해왔습니다. 기아는 이번 합자 결정으로 지분 구조가 단순해지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로운 SI와 CI를 통해 중국 내 브랜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와 함께 기아는 내년 첫 전용 전기차인 EV6를 시작으로 해마다 전기차 신차를 중국에 출시해 2027년까지 6종의 전용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격차가 지난해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 리서치가 지난해 전 세계에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위인 중국의 CATL과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 격차가 12.3%포인트로 1.2%포인트였던 전년에 비해서 크게 벌어졌습니다. 점유율이 벌어진 건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거대 내수 시장과 보조금 정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과라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S&P 리서치는 리튬 수요 급증과 공급 불안정으로 2025년부터 리튬 부족이 전망되는 만큼 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